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야구팀 이야기를 다룬 그들만의 리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선수가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코치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선수는 야구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치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래, 당연히 힘들지. 원래 힘든 운동이야. 그렇지 않다면 누구라도 야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위대한 운동인 거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게 야구든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다면 코치의 말처럼 지금 누구나 그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폭염경보입니다. 폭염경보. 경기도 지역에 폭염경보가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김포,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평택,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또 강원도에도 화천, 홍천, 평지, 춘천 등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경북 7곡, 그리고 서울은 동남권, 서남권, 또 대구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밖에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물 한 병 들고 다니시고 부채라도 좀 들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 상식 퀴즈 나갑니다. 조금 오늘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농가와 유업체가 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씨름을 벌여왔는데 결국 어제 협상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인상폭이 리터당 최소 69원, 많게는 104원 사이에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거죠. 이 가격이 오르면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이 유 제품의 가격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젖소에서 갓 얻어낸 우유, 이 우유의 핵심 원재료를 뭐라고 할까요? 가공하기 전의 우유를 말하는 거죠. 힌트 드릴까요? 힌트? 뜻은 다르지만 국제유가, 기름, 이 석유 이야기할 때도 이 두 글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뜻은 다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또 선물도 있죠. 이번 주 내내 제가 쓴 책,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저의 책을, 그 자본시장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쓴 책인데요. 매주 하루에 세 분께 이번 주 내내 보내드립니다. 말머리에 도서 신청 이렇게 써주시면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찍들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중복, 우유, 우유값. 우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우유가 아니고 우유의 원재료가 되는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거 빼면은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카오도 제치고 시총 6위 그룹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최근에 오르는 걸 보니까요. 이 공매도 타깃 종목이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공매도에 타깃이 됐던 종목들이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못 말리는 애플 사랑인데요. 20대 아이폰 이용자가 갤럭시의 2배라고 합니다. 저는 아젠가 봅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2분기에도 어쨌든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3분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저는 바이오와 보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등과 달리 바이오 산업 분야는 육성 계획 발표가 계속 늦어졌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금융당국이 어린이 보험, 운전자 보험 등을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란 기자에게 먼저 마이크가 갑니다. 에코프로 관련주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대표적인데 이걸 빼놓고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할 수가 없고 거의 광풍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소식은 지난달에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는데 정말 끝없이 오르네요. 오늘은 좀 조정이 있습니다만. 네, 뭐 약간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전해드리다 보니까 계속 다달이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오늘 일단 주가를 보자면 에코프로는 한 마이너스 3%, 에코프로 BM은 한 마이너스 5%, 에코프로 HN은 한 마이너스 0.5% 정도 일단은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형제 중 맏형인 에코프로는 지주사고요. 18일 날 100만 원이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면서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연초 10만 원 선이던 주가가 1000% 가까이나 뛴 건데요. 이 우선주 빼고서 코스닥 종목이 사상 5번째로 종가 기준 100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언제냐 봤더니 2007년 9월에 동일철강이 마지막이었어요. 110만 2,800원으로 황제주에 등극한 이후 16년 만에 탄생한 거고요. 그에 앞서서 있던 4개 종목도 보니까 예전에 왜 IT 버블 있었을 때 코스닥 광풍 있었을 때 그때 100만 원 넘는 종목 나왔던 거 빼고는 에코프로가 처음입니다. 두 번째가 에코프로 BM인데요. 여기가 사업회사입니다.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어제 전날보다 지금 현재는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36만 1,000원에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전날인 18일에도 17% 가까이 올랐어요. 이틀 연속 급등한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35조 원이 넘었습니다. 와, 이게 코스피 시장에 있는 우리가 아는 기아 그 시총보다도 넘습니다. 에코프로 HN은 막내인데요. 에코프로 삼형제의 대기오염 방지용 환경소재 기업입니다. 21년 5월에 에코프로 환경사업 부문에서 인적 분할했고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보합으로 다시 지금 초반 하락을 만회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에코프로 HN은 특별한 호재는 없거든요. 게다가 2차 전지 테마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올랐을까를 보면 이 삼형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거든요. 에코프로가 1000% 가까이 올랐고 에코프로 BN도 300% 가까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HN은 고작 82%밖에 못 올랐습니다. 고작.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투자금이 몰린 거 아니냐. 게다가 한 주당 가격이 에코프로는 100만 원이 넘고요.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중반입니다. 근데 여기는 8만 원 조금 넘으니까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는 점이 그 투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나 이 기업 가치,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거기 비교해서 시가총액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에코프로 삼형제 시가총액은 60조 원을 돌파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66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삼성, LG, SK, 현대차, 포스코 우리가 알만한 5대 그룹에 이어 모르셨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이 6위입니다. 6위. 네, 시총 6위로 올라선 게 지난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지 3개월 만에 바로 6등으로 직행한 겁니다. 에코프로 그룹 시총이요. 올 들어서 5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 시총은 12조여서요. 시총 순위가 16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뛴 거죠. 어디가 기여를 많이 했냐라고 보면요. 지주사인 에코프로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2조 6천억이었거든요. 에코프로 시총이. 근데 지금은 30조가 넘었습니다. 11배 늘었죠. 같은 기간 에코프로 BM도 9조 원에서 46조가 됐고요. 에코프로 HN은 1조 2천억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들이 진입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카오 각각 카카오가 7위, 쿠팡이 8위, 셀트리온이 9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의 시가총액이 롯데그룹의 시가총액보다 더 큰 거예요, 이제. 근데 2차 전지 관련주가 처음에는 테마주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실적은 좀 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렇게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2차 전지 테마주가 있었던 건 맞고요. 회사 성장성 우수하고 실적도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수급 때문인데요. 이 주가가 폭등하면서 매수세가 또 다른 매수세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냐라고 보면요. 아마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트 스퀴즈에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숏 스퀴즈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 판 공매도 투자자가 이 주가가 상승하면 이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대사는 거래 방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액 비중이요 14일 기준으로 4.95%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는요 6.94%였거든요.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이 대거 이루어졌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에코프로 주가는 이달 들어서 48% 급등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이달 주가가 45%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잔액 비중 역시 한때 20% 웃돌았는데 14일 기준으로는 5.3% 수준에 그칩니다. 이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보면 연일 이제 주가가 폭등한 18일, 19일 이틀간에 외국인 투자자가 에코프로비엠을 5천억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이거 아마 대규모 숏 커버링, 숏스퀴즈가 이뤄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제 공매도 세력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 주가 변동수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아요. 투자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숏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도 이제 항복하면서 약간 더 상승폭이 커지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것도 거의 한 달 전, 두 달 전에 또 반복됐던 일이었어요.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높이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나만 에코프로 관련주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벼락거지 된 느낌이라고. 네, 근데 그냥 자기 갈 길 듭니다. 한때 신라젠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을 포모사피언스라고 한다. 포모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이 에코프로 현상은 외신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한국판 케이스탄불. 미국에서도 그 이른바 밈 주식이라고 네네. 하는 것들이 다시 또 강세던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밈 주식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펀더멘털이 없는 거냐라고 이제 반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 정부가 발표했죠. 네. 그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산업 로드맵을 내놓을 때 고민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대체 어디까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야 되냐? 뭐 의약품만이냐? 아니 뭐 로봇, 뭐 소재 여러 가지가 다 걸리는데요. 우리나라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분야입니다. 먼저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가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과 같이 화학 성분에 의한 신약 개발이 아니라요. 그 생물 기반으로 둔 의약품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소재, 에너지, 디지털 분야도 전부 다 이제 생물 기반과 이제 연관이 있으면 바이오 산업이 되는 건데요. 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옥수수에서 이제 기름을 추출한 게 이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가요. 일반 휘발유 대비 탄소 배출이 한 45% 정도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후 위기 이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 에너지 육성 산업이 좀 필요하다고 본 거고 또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플라스틱 잘 썩지 않고 해양 환경을 되게 이제 악화시키는데 바이오 신소재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썩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화학 물질이 아닌 해초나 이런 생물 기반 물질로 만드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넓네요. 네. 의약품, 에너지, 플라스틱까지도 바이오 산업이다. 네.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겠어요. 네, 뭐 우리가 보통 시장 규모를 예측할 때 많이 인용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 그러니까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서 내는 보고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2030년 기준 바이오 산업이요 반도체 산업의 2배에서 3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1조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은 2에서 3조 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외 여러 이제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세계 바이오 경제 규모가 매년 2030년까지 1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하.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네. 그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한다는 겁니까? 네, 목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2030년까지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기후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이오 신소재와 바이오 에너지를 상용화하고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또 보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 기업들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15조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바이오 에너지를 상용화를 위해서 바이오 납사 생산 규모를 20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가요 100조 원 정도가 되고 수출 규모가 500억 달러 정도를 달성하는 게 일단 기본 목표입니다. 2030년. 네. 목표도 좋습니다. 비전 좋고. 그러면 현재는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포부가 좀 굉장히 크잖아요. 네. 1위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현실은 지금 이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수치가 좀 처참한 수준인데요. 일단 전 세계 1위 목표인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현재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2,8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620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국내 규모가요 25조 원밖에 안 됩니다. 비중이 1.5%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소재, 에너지 분야도 비슷한데요. 이 두 시장을 합치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1,500조 원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우리나라 산업 규모는 5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요. 발전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 의약품 우리나라 수준은 낮은데요. 위탁 생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전문 이제 위탁 생산 네. 그런 기업인데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양성이 되고 자체 기술이 확보가 된다면 정말 제조 1위 국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도요. 가장 핵심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해양 생분해 원료 기술입니다. 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 3개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인데요. 이 때문에 이런 관련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되고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생태계 구축 정도는 2030년까지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산업 1,500조 원 시장에서 우리는 5조 원. 네. 현재는 미미하지만 네. 앞으로 성장할 곳은 더 크다. 네. 좋습니다. 그 목표대로 가야 될 텐데 네. 목표대로 육성이 잘 될지 혹시 걸림돌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치워야 할까요? 네, 바이오 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이 필수인데 우리나라 특성이 규제 개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그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규모가 큰 곳들이 많이 없고요. 스타트업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인재 육성에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 인재 육성 이 두 가지가 잘 된다면요. 산업 발전에 충분히 디딤돌 역할을 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로드맵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인 대비책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기치를 올린 거니까 또 정부가 가장 앞장서서 네. 규제 혁신, 혁파하는데 더 열심히 뛰어야겠죠. 자, 고란 기자. 젊은 층일수록 삼성 갤럭시보다는 애플의 아이폰을 더 선호한다라는 소식 익히 들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까? 수치로 보니까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갤럽이 발표한 23년 스마트폰 사용률과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스마트폰 브랜드별 이용률이 삼성전자 갤럭시가 69%, 애플 아이폰이 23%입니다. 성인 10명 중 7명이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다. 안심이 됩니다. 저도 이 중 한 명이니까. 그런데 연령별로 보니까요. 이거 살짝 그렇습니다. 브랜드 양극화가 뚜렷한데요. 20대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이 애플 아이폰 쓰고 있었습니다. 반대죠. 이게 프리미엄폰 전략이 통했고요. 상반기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 도입되니까 이제 점유율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봤더니요. 그 고등학교에서 휴대폰 내놔라라고 휴대폰을 거두니까 다들 아이폰을 내고 맨 마지막에 아주 수줍게 갤럭시를 쓰는 애가 맨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른바 다 아이폰을 쓰는 건데요. 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플 지옥이라고 하죠. 생태계입니다. 한번 아이폰으로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면 점점점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 사용자의 51%가 스마트워치를 썼거든요. 생태계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갤럭시 사용자는 워치 쓰는 비율이 21%에 그쳤습니다. 다만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은 갤럭시 사용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죠. 뭐 손바닥뿐만이 아니라 손목 또 귀까지 다 이제 눈까지 장악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 XR 기기도 선을 보였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세계 1위예요. 네, 2분기로 점유율이 22%로 1위, 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효과가 컸습니다. 애플은 점유율 17%로 2위고요. 분기 기준으로 올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중국 샤오미인데 점유율 12%. 다만 중국과 인도에서 부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 1%포인트 줄었습니다. 자, 그럼 3분기 구도는 어떻게 될까? 미지수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차세대 폴더블폰 앞세워서 3분기에도 1위 지킨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 15가 이게 만약에 9월 초에 공개될 경우에는 아마 3분기 스마트폰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좀 좋아지고 계속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얼마냐? 정확히 뭐니어도 대략 3억대 하면 맞았거든요. 네네. 이제는 그것도 완전 지나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시장 조사기관 조사를 보니까요. 2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줄었고 전분기 대비해서 5% 줄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3억대다라는 그 물량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대충 추산해 보니까 한 2억 6천만 대 수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억 6천만 대 정도의 시장.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리퍼폰이라고 하죠. 여기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 리퍼폰 같은 경우에는 리퍼비시, 재정비와 전화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반품된 정상 제품이나 초기 불량품, 전시품을 재정비해 판매하는 건데 아무래도 개당 단가가 너무 비싸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쓰고 또 약간 고쳐서 쓴다. 이게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2년 전, 3년 전 모델을 지금 약간만 정비하고 배터리 교체만 해서 써도 굉장히 성능이 훌륭하죠. 별로 차이를 못 느끼고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대부분 엄마 아빠가 맞아요. 2, 3년 전에 맞아요. 쓰던 네네. 거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또 그게 좋은 건 아니고 시장이 역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현석 기자. 네. 금감원이 보험을 손보겠다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판매가 엄청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가 좀 예상되고 있었고 불안전 판매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상품 구조 개선에 나섰는데요. 우선 보험사들이 최근에 이렇게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회계 기준 때문인데요. IFRS 17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회계 기준이요. 보험 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 현금 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나눠 인식한다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힘드시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험회사가요.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팔면 이득이 커진다라고 회계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이요. 보장성 보험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과열한 겁니다. 이때 가장 또 많이 이용된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인데 보험사들이 이 보장성 보험을 늘리기 위해서요. 완급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납 이 종신보험이 우후죽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이 때문에 뭐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이제 판매에 이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소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희 뭐 자주 나오시는 이영주 대표님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보험이다. 예,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걸 저축성 보험처럼 또 인식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험 또 운전자 보험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됐죠. 네, 어린이 보험
하면 어린이만 들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일부 보험사들이요.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낮은 성인 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이제 추가하고 있다고 봤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요. 보험 기간을 최고 100세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초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35세 어린이. 네. 그럼 100세 운전자 보험. 그러니까 참 이런 보험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납입 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단기납 종신보험은요. 납입 완료 시 환급률이 100%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납입 완료 시점은 무조건 7년입니다. 7년 미만은 7년을 납입 완료 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납입 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 유지 보너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놔두면 더 주잖아요. 이자를. 네. 그것도 못하게 됩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요. 네. 바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요. 최대 보험 기간을 20년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운전 한 사람만 내라 이런 네. 겁니다. 어린이 보험 역시요. 가입 연령이 15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자녀 이런 말들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험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즉시 이런 거를 전부 다 시행을 하도록 했고요. 기존 판매 상품은요. 8월 말까지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 하면 절판 마케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 못하게 하겠다라고 적극 지도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규제 등장하면은 또 절판 마케팅 나가니까.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그리고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 기자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낙농업계랑 유업계, 우유 만드는 회사들이 매년 가격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게 오르면 우유 가격도 따라서 오르게 되죠. 지난해 이 가격이 46원, 리터당 46원 올랐을 때 우리가 사 먹는 흰 우유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해서 리터당 2,800원짜리 우유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올해는 최소 인상 금액이 69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가격이 반영이 되면 우유 가격은 1리터짜리 한 팩에 3,000원을 넘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우유의 핵심 원료인 이것 두 글자, 원료, 우유의 원료, 이게 힌트입니다. 우유의 원료. 네. 너무 많이 힌트 드리면 안 되는데. 3595님이 연년생 아들 키우는데 분유값이랑 우유값이 오를까 걱정이네요 해주셨고요. 5522님 매일 아들이 우유를 1리터씩 마셔요. 두루두루 식품비가 올라서 서민경제 근심입니다라고. 아이고, 아드님이 1리터씩 우유를 마시는 거 참 좋은 건데 참 값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조선재님은 요즘에 아이들이 잘 안 먹어서 낙농가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다자녀 가정이라 학교에서 무료로 멸균 우유가 매달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다가 멸균 우유를 보내줍니까? 저도 애가 셋인데 왜 나는 몰랐지 이거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이거 살펴볼게요.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거의 다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 급식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저 어릴 때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또 너무 선택권, 자율권을 많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귀찮아서 또 맛없다고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유, 참. 1029님은 어릴 적에 양젖의 원유를 짜서 직접 끓여주신 아버님이 그립네요 라고
아이고 추억담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의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걸 월급으로 따지면 대략 206만 740원, 206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요. 역대 그 심의 기간 이번이 110일 걸렸다고 합니다. 가장 길게 걸렸었는데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궁금증부터 이게 노동시장 또 경영계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의 윤동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시간당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인데 역시 노동계 경영계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노동계 측에서는 이게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경영계에서는 사실상 10,000원이 넘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걸 사실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어제 새벽에 네. 인상률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5%였고요.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산한 물가상승률이 3.4%입니다. 네. 이보다 낮은 수치고요. 또 작년도 물가상승률 5.1%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 추정치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생활비가 마이너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입장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이런 부분들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 15시간을 근무했을 때부터 주휴수당을 근무에 대한 추가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10,000원이 이미 넘은 11,544원 정도 되고요. 네. 또 주 40시간을 근로했을 때는 117% 수준이라 보니까 11,832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하는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게 많이 상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또 달리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일단 노동자 입장부터 좀 먼저 볼게요. 예. 대략적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원 정도인데 이런 최저임금만 갖고 사실 한 달 생활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좀 빠듯하죠. 예. 예, 저희가 이제 비혼단신 근로자 실제 생계비 조사를 한국통계학회에서 올해 발표했는데요. 네. 월 평균 한 241만 원 수준입니다. 이 부분 이제 1,537원 정도가 시간당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최근에 월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공공요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굉장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삶이 좀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너무 힘든 일이고 근데 또 반대로 예. 이 최저시급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이 우리나라의 노동구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질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자영업자 비율이 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1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한 1,033조 정도 됩니다. 7천억까지 하면 1,034조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이제 작년 3분기에 1,000조를 돌파한 이후에 매 분기 사상 최대치를 돼 있고 연체율도 2%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사회에 반영이 돼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직원이 없고 나홀로 사장이 42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보다 이게 3배가 많은 수치거든요. 또 다른 하나의 자료도 있는데요. 노란우산 폐업 공제에서 이제 폐업 공제금에 대한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상 이제 5월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공제금 지급이 48,000여 건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아이고야. 이게 너도 나도 다 좋은 지점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 예. 황금률이라는 게
있을까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그래서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요즘에 보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자동으로 그렇죠. 예. 주문하는 그 기계들 정말 예. 작은 상점 들어가도 다들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도요. 대부분의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로 다 대체를 하거나 그렇다면 조금 사이즈가 큰 식당 같은 경우도요. 로봇이 이제 이 딜리버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빙 이에 로봇. 따라서 그렇죠. 네. 서빙 로봇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특히 청년이나 여성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일자리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사업장도 예. 좀 덜어 있던데요. 이거 당연히 법 위반이겠죠? 이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은 원래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좀 이제 여기 논쟁이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요. 네. 반드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겨서 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곳에서는 인턴 기간이야.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 100% 안 줘도 돼라고 하면서 조금 적은 임금을 주는 곳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도 뭐 회사 생활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사실 수습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아마도 사회자분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에 업무 능력이라든지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우리가 수습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3개월간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90%?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90%만 뭐 일을 정해진 시간 8시간만 할 수도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단 수습 기간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자라든지 단순 노무직무 직종 같은 경우는 수습 기간에도 100%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 생계비라든지 그렇다면 이제 좀 약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최저임금 정도로 주는 곳은요? 사실 2017년부터 이제 2024년 내년까지죠. 이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등이 이제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이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식비라든지 숙박비, 교통비 등 같은 경우도 이 근로자의 생활 보조라든지 복리후생 같은 경우 이런 비용들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럼 임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돼 있으니까 노동자의 삶들이 내년부터 좀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또 하나가 이 최저임금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이 오갑니다. 그렇죠. 예. 1988년부터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한 게 7번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번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할 때 이 결정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심의를 하다 보니까 노사 간의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노사 양측 모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포럼이라든지 심포지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눈 얘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대표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는 노조도 있지만 일반 노동자라든지 근로자라든지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사실 아까 소상공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생산성이라든지 사업주의 지불 능력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 대부분 사용자 측, 노동자 측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이라든지 그쪽이 거의 좌우를 해버리던데 이게 무슨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저임금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처럼 공익위원이
9명, 사측, 노측,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회 9명이라고 하면 이 27명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노사 공익위원 모두가 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임금 관련 통계를 좀 촘촘하게 조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9월, 10월에 좀 집중 논의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국회 예산 심의가 11월 정도 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임금 노동 통계에 대한 수치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해외 경제 상황 같은 경우도 괴리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체계,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말고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거든요. 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특수형, 특고라고 얘기하는데 특수 형태 근로 그렇죠. 종사자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는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 논의가 올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 좀 안타깝죠. 네. 또 내년을 기약을 또 해봐야겠네요. 아이고. 내년에는 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현재 전국에서 호우로 인해 모두 46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피해는 540여 채, 공공시설 피해는 1,100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 면적이 3만 4천여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폐사한 가축은 12만 5천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경북 예천 내성선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14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1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정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에 새로 출범하는 한국경제인협회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의 정원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예전보다는 좀 취업을 빨리 하더라. 그런데 금방 그만두더라라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갓 신입으로 들어온 후배들 어떻게 오래 잘 지낼 수 있을지 또 효율을 같이 높이면서 잘 업무를 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공학개론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직하고 또 퇴사도 반복하고 그래서 프로 이직러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던데요. 이게 현장에서 혹시 체감이 되시나요? 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도 걱정하실 텐데요. 네.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 분들의 조기 퇴사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10명 중에 3명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이들을 조금 더 쪼개보면 입사한 지 평균 5개월 이내에 퇴사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 입사해서 좀 다녀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들은 사실 바로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직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 뭘까? 연봉, 복지, 사람 사이 관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연봉이나 복지보다는 퇴사 사유를 조사를 해보면 직무적성이 안 맞아서라거나 성장 및 커리어 관리를 위한 제도가 회사에 하나도 없다. 네. 내가 이곳에서 성장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직문화 불만이라든지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은 오히려 좀 나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돈 때문인가? 워라밸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만두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급여나 복리후생, 높은 근무 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워라밸이나 돈을 이야기하면 이 이유는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오히려 성장하지 못해서라는 이야기들이 35%, 직무적성이 나하고 맞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무적성이 안 맞아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입사할 때 신입사원들 채용하실 때 제가 잘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회사에서 그 친구들이 잘하는 일만 시켜줄 수는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완전 생뚱맞은 부서에 이제 발령이 나게 되면 이 친구들은 또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내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 내 전문성을 살리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 여기에 계속 있지 않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네. 그리고 아까 6824님이 성공 예감 들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은이들과 대화도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약간 좀 시니어 입장에서 그리고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 입장에서 일을 가르쳐줄 때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는 좀 대화 코드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에 관심 있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리더로서 가져야 되는 덕목 1번은 솔직히 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한 신입사원 면접을 보게 될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분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오셨더라고요. 일의 기준이 되게 높고 이제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3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인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무엇은 좀 단점인지 이런 관점이 굉장히 명확한 친구였어요. 아마 많은 시니어분들은 나도 좀 일을 잘하는 후배들하고 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사실 전문성이라고 볼 때 연차가 무조건 많다라고만 해서 내가 존중해야 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동등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해온 일에서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실력이 쌓일 수 있을지를 설명하시면서 나도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실력이다. 좋은 리더의 기준 첫 번째는 실력. 실력이 있으면 또 후배들도 알아서 따라오게 될 테고요. 그렇죠. 조성빈 님이 방금 글 올려주셨는데 이력서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다른 회사 이름도 안 바꾸고 넣는 경우도 많은데 이력을 보면 개월 단위로 여러 번 이직을 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발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 젊은 세대랑 또 갈등도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시각이 그때 출근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그 사전에 출근을 해서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냐 또 회식은 다 참석을 꼭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의 차이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 진짜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고민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일하는 방식이 워낙에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일하는 품질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9시에 출근을 하든 8시 59분에 출근을 하든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들고요. 물론 다 같이 정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우리 회사가 용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10시에 회의를 합니다라고 했는데 맨날 10시 1분에 오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정한 공통의 약속이 아니라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뭐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합의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품질에 대한 것. 사실 요즘에 제가 IT 회사들에서 보면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은 헤드셋 쓰고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니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막 회사의 소음을 듣는 것들이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는 일의 결과, 일의 품질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사실 먼저 좀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내 리더십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 여쭤봐요. 네. 다른 우리 부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강약점을 알고 그에 맞게 일을 나누거나 맡기는 편이신지, 일을 하기 전에 왜 이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계신지, 일을 할 때 해결책을 찾기 전에 문제를 먼저 정의하거나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는지, 동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자주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동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 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좀 더 일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게 리더십 체크리스트. 이게 나에 대한 리더십을 체크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나에 대해서 한번 나 선배인 리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후배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일단 잘하고 있나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순서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MZ세대, 2030 세대가 많이 또 눈치 보인다. 그들의 생각이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선배 입장에서 많이 눈치를 보게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맞아요. 좋은 업무를 내기 위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협업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젊은 세대랑 같이 일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인터뷰 본 친구가 그 신입사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논리와 근거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네, 시키는 대로 해. 혹은 내 느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보다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MZ세대 분들이랑 일하려니까 눈치 보여 하시는 분들은 요새 너무 많이 그만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꼰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걸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와 데이터와 근거로 실력으로 승부하시면 사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혹시 쓰레기 얼마나 버리실 생각이십니까? 혹은 얼마나 또 쓰레기를 만드실 것 같습니까? 저희 2부에 요즘에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